월요일에는 황금 선박에 탑승하는 날입니다. 자, 저는 아니고 이 세 분의 현인들과 함께하는 이곳은 바로 가리봉동인데 가리봉의 현인들이 여러분에게 지혜의 샘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자,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가리봉의 현인. 동네 이름 바뀌었잖아요. 뭐. 네, 가산. 에이, 가리봉이 얼마나 정취가 있습니까? 뭐 가리봉 구로 그렇습니다. 디지털 단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 디지털 단지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만나게 되는데 우리 먼저 선대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고요? 잘 지냈는데 요즘 뭐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빠요? 아니 일단 뭐 경제 이슈가 계속 터지니까 네. 뭐 한겨레 경향 뭐 오마이뉴스 이런데 칼럼도 쓰고 또 뭐 그 관련해서 이제 뭐 방송 출연 요청도 좀 있고. 그래요. 대목이 그다음에- 뭐예요, 대목이? 근데 이게 돈 되는 대목이야지. 지금 돈 되는 대목은 따로 있어요. 뭡니까? 어떤 거? 그 우리 연구소 하반기 이벤트를 9월 12일까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stinomics.com 여기로 네. 여러분 많이 또 접속해 주시기 알찬 바라겠습니다. 이벤트 혜택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긴 합니다. 예, 그러나 아닙니다. 이번 이거 기회는- 날이면 날마다 하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대폭락론 같은 걸로 한번 대박을 쳐야 돼. 그래야 연구소에 그런 거 아니라 이분 계속 예전부터 말이야. 예. 나의 그러니까 부정직 프레임을 자꾸 더 씌우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박원석 정의당 의원님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의원님. 예, 사실은 좀 전에 같이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정치쇼 그러시구나. SBS라고 FM. 예. 예. 사실 정의당이 우리 박원석 의원님 빠지면은 방송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나 확실한. 왜냐면 자유한국당이랑 누군가 싸워줘야 되거든. 예. 아니 근데 정의당에 싸울 사람 많잖아요. 근데 정의당에 정의당에 또 나올 사람이 마땅히 없어 지금. 박원석 의원님만한 화력을 갖고 있는 분이 없어요. 현역들은 다 바쁘다 이거지. 이 정치쇼 또 UFC가 네. 이 현역들은 가끔 세우는 사람들이고 네. 네. 이 파이터들은 다 전직들이. 그런데 뭐 민주당 전직 의원님들이 너무 점잖해.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한테 당해. 네.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잘 싸우니까 이중대 프레임에 또 좀 씌워지셨어요. 이중대? 이중대. 민주당이 민주당으로 이중대다. 건너오시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 끝났어. 왜냐하면 이 경제 정책 보니까 안 되겠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정의당의 우리 박원석 의원님의 야당색을 또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황현희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아니 예. 주변에서 네. 좀 얘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김용민 씨랑 무슨 연관이 있느냐 도대체. 아, 아니 뭐 예. 김용민 씨 무슨 연관이 있길래 저번에 우리 뭐 유튜브 하나 또 찍은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나오고 예. 황금선박 나오고 네. 또 우리가 우머스 플레인이라고 또 같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도대체 뭐냐 너.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 황현희 씨가 블랙리스트에 지금 이름이 올랐는데 네. 지난 정부 때 못 나왔죠. 근데 현 정부에서도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1+1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상해요. 왜 지난 정부에서 못 나왔대요? 아이 근데 그거는 네. 아니, 근데 좀, 나도 그래. 좀 그런 게. 이게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못 웃긴다는 네. 점. 못 웃긴다는 점. 저 때문에 요인이 있는 거지. 뭐 정부 탓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내가 그러니까 제 황현희 자신이- 정도로 못 웃기는 예. 거야. 야, 엄청 대박 웃기는 건데. 아닙니다. 황현희 씨 정말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럼요. 진짜 이분의 개그를 보면 빵빵 터졌어요. 예전에 회장님 그거. 아주 예전 얘기 좀 그만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황 회장. 그렇죠. 예. 지금도 통해요. 아주 빵빵 터져요. 지금도.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그렇지. 아이고. 안 쳐요, 기억난다. 이거. 예. 그러네. 예. 조사하면 다 나와. 네, 뭐 이런 거 있어. 남보원. 예. 남보원으로 남보원. 진짜. 기억납니다. 이 젠더 개그의 사실은 그렇죠. 남녀 공감대. 원조예요, 원조. 그 회장님 개그도 일종의 체벌 개혁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든지 항상 이제 시대 정신을 개그에 녹이는 진정한 깨어 있는 우리 개그맨. 포장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블랙리스트에 오를만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아예 다 시사인 때문에 그래요. 시사인 행사 2번 갔다가 시사인에 뭐가 나? 홍보대사 했다가 제가 어쨌든 뭐 좀 그렇다고 해서 예. 뭐 나쁜 기억은 아닙니다. 저는 뭐 제 소신대로 했던 거. 누군가에게 예. 꼬임을 당했구만. 네. 시사인 행사. 그러니까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오른 건 훈장이죠 뭐. 그런가요? 나도 KBS 아침마당에서 쫓겨난 거 훈장이라고 생각해. 네, 알겠습니다. 예. 거기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나요? 아니 아침마당에도? 그 KBS 아침마당에서 예. 쫓겨난 분이 내가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음. 저하고 황교익 씨. 한교익 선생님은 다른 프로이긴 한데 이 막판에 쫓겨난 두 사람이고 그 연관 검색어 올라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KBS에 이제 그 KBS 내부에 그 적폐를 청산하고 이제 미래를 여는 그런 이제 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예.
그 조사하는 두 건이 제 거하고 한교익 선생님. 네, 그래요.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네. 아 대단하시네요. 우리 저 예. 선대인 소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민주당에서도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난 도대체 뭐야 그러면. 지금 예전에 그 MB 때 그때는 뭐 제가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았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디 아는 선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저 MB가 되려고 한다니 노무현 대통령 정권 말기였는데 2007년 4월인가 5월인가 그때 연락이 왔어요. 이제 경선 와중이었는데 지금 줄 서야 된다. 지금 저 청와대부터 저기 영등포역까지 줄 섰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반년 지나서 대선 후에 이제 전화를 한번 통할 기회가 있었어요. 형님 그때 영등포역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했더니 지금 추풍령곡이 넘었지. 늦었어 이 새끼야.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단념하고 다음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잘 만드셨네. 잘 만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나 고생했습니다. 한 9년 동안. 그때 줄은 어디까지 서게 있었습니까? 아 그때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는 동구박밖에. 동구박까지. 동구박 박. 여기까지 줄이 서 있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또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9%. 네. 49%라고 쓰는 언론이 없습니다. 다 40%다라고 해요. 40%대. 그러면 40%로 알잖아 사람들이. 이걸 노리고 있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 이게 9,900원. 뭐 이렇게 하면 10,000원대가 아니라 그렇죠. 1,000원대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의미랑 비슷하겠지. 그러니까 워낙에 사실은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체감상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느끼는데, 근데 지금 취임한 지 1년 반 된 정권이 대통령이 업무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49% 나온다는 건 아직도 낮지 않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그 대선 당시 득표율이 41%였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일부 언론들에서 박근혜가 40%는 여전히 국정 운영 지지도가 높다고 얘기하고 문재인이 40% 되면 이제 뭐 대폭락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왜곡된 프레임이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쨌든 50%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정 운영 지지율 50% 그리고 정당 지지율 40% 이게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지노선일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잡음도 나고 흔들림도 있고 한데 그 밑으로 떨어졌다는 게 지금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고심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 말에 좀 호재들이 있잖아요. 정상회담도 잡혀 있고 한데. 이게 이제 여전히 국정 수행 지지도가 그 이 지지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는 사람들의 이유를 물어보면 남북 관계 뭐 이런 거라 외교안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국내 정치에서 실점을 많이 한 거지. 특히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9월 말에 있을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지율이 다시 이렇게 그 뭐 예전처럼 그렇게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저희 프로가 생긴 겁니다. 네네네. 민주정부의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뭔가 대책을 한번 세워보는 그런.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책팀인가. 모르고 들어왔네요. 모르고 들어왔어요. 야 어떻게든 편입해야지. 야 추풍령은 넘어야 될 거 아니야. 같은 문제입니다. 아니 아까 내가 오자마자 황현희 씨가 정의당과 본인의 인연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렇습니다. 사인을 보냈어요. 그게 아니라 근데 정의당이 야당이잖아. 야당 입장에서 이렇게 아니 진짜 인연이 많긴 많아요. 친한 분들도 많고. 선 소장, 야당의 다른 이름은 미래의 여당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언제? 어떻게 내일만 보고 살라 그래. 근데 그 미래가 언젠데? 아니 우리가 5년 뒤, 10년 뒤 이렇게 멀리 봐야지. 용인시장 정도가 아니라 경기도지사 공천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네, 그렇지. 이거 생각해봐야 되나? 서기다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 공천 받으면 뭐해? 안 될 것 같은데. 블랙리스트에 정의당 블랙리스트까지 오르겠어요. 다 올려주세요. 그 이번에 이제 그 결과를 보니까요. 저는 뭐 여전히 뭐 지지율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하락폭 자체는 굉장히 빠르다는 걸 또 한편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이제 하락한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 부정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부정평가한 사람들 중에 한 41%가 이유를 꼽은 게 민생, 경제 현안 문제 해결 부족 뭐 이런 식으로 꼽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 인상 논란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유로 꼽은 사람은 한 7%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어떤 민생 경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 같아요. 지금 사실 경제 상황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전부터 어려워져 왔는데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뾰족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예.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꾸 체감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뭐 서울 집값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폭등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하니까 이런 데 대한 불안감. 그런데 정부가 아주 뚜렷하게 뭐 이렇게 이 다잡는 그런 정책들을 못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사람들 눈에 비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로서는 상당히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국면 아닌가. 저는 이런 판단도 좀 들어요. 아니 저는 이제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실제 이렇게 뭐 이제 저는 정치 쪽에 없으니까 저는 그냥 일반 시민에 불과한 이런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확실히 느끼는 물가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배달 어플을 쓰는데 예전에는 그 치킨이 얼마 전에 축구했잖아요. 치킨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배달료가 생겼더라고요. 생겼죠. 생겼어요. 그 다음에 밥값. 밥값 어디 가서 밥을 먹잖아요. 기본적으로 1,000원 이상씩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실제적으로 나에게 피부에 닿는 이런 현안들이 떨어지고 심지어 제 친구는 이 부동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IMF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아예 있어요. 대폭 나가게. 아예 대폭 나가게. 선대인 예언대로 그냥 대폭 나가게. 그렇죠. 아니, 팬이더라고요 이분.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느끼는 이 체험, 이게 체감은 굉장히 좀 낮아졌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두 분 말씀이 다 맞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정책은 없어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이미 다른 나라들, 유럽 같은 나라들에서 해왔던 거고 국제기구들이 권고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이윤 중심의 내지는 부채 주도의 이런 성장을 함으로써 나은 경제적 결과를 좀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여기 뾰족한 새로운 정책 수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서 불만인 거는 하나는 정부가 그런 그 보수 정당이나 보수 언론의 비난에 너무 취약하다. 무슨 비난이 오면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어쨌든 정책 관리나 혹은 정책 홍보에 그런 취약성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이 점이 하나 있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공급 부족론으로 흔들지 않습니까? 근데 강남에 있는 녹지를 다 개발해서 거기에 다 아파트를 지어도 이 투기 세력은 공급 부족론을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너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1년 반쯤 지나면 초기에 이제 허니문 효과, 뭐 컨벤션 효과 이런 거 사라지고 지금부터 진짜 실력을 보여야 될 텐데 진짜 실력은 없는 정책을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애초에 하고자 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관리 능력인데 그런 점을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지금 흔들리는 이유가 좀 많은 부분 거기서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 이 투기 세력들은 말이죠. 한강을 간척해서라도 아파트 지어야 한다. 이런 논리를 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논리를 넘어서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사실은 그 뭐 각종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 뭐 용적률이라든지 뭐 이런 증거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 다 풀고 뭐 얼마든지 지멋대로 짓게 하자. 지멋대로 짓게 하자. 뭐 100층, 200층씩 아마 올릴 기세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공급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아파트 100층? 아파트 100층. 정전 사고 나면은 난리 나는 거죠. 걸어야 돼요. 걸어 내려와야 하고. 불이라도 나봐요 한번. 왜 그런 영화 많잖아요. 실제로 뭐 이 고층 아파트에서 불 나서 그때 상당히 뭐 이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상황들이 이미 몇 년 전에도 있었죠. 그런데 뭐 그때는 판 뒤기 때문에 신경을 안 씁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박은숙 의원이 이제 굉장히 좀 뼈아픈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예를 들면 최저임금 뭐 인상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이제 잘못된 지적이다. 조중동의 외국 보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걸 뭐 제대로 반박하고 방어하는 거 이런 것도 뭐 한편으로는 잘 좀 못하는 측면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그러면 그런 프레임에 맞서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여기에서 가시적인 어떤 습관들을 어떻게 내겠다라는 것들을 좀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민생 경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이제는 허니문 기간이 지나갔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좀 내 삶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냉정해지죠. 그런데 이게 금방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저는 우리가 IMF 직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직접 뭐 방송 3사 TV 토론 같은 걸 나오셔서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합심하고 이런 개혁을 해 나가면 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저는 그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좀 나오셔서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최저임금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좀 설명을 하고 또 한편은 문재인 정부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솔직하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예.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가시적인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니까 근데 그게 맞는 말인 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소득 주도 성장에서도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이제 한 말씀 하시면서 약간 좀 많이 좀 진화되는 느낌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그래서 좀 나오셔서 좀 국민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 직접 좀 소통을 한번 하시면 좋겠다. 저는 지금 국민과의 대화. 그렇죠. 박원석 의원님이 전에도 이제 청와대 내부에 또 정부와 청와대 사이에 뭔가 갈등 관계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번 지적을 해주시죠. 그 청와대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 참모진이 이제는 자세나 어떤 자세에 있어서 변화를 기해야 한다. 이런 거죠. 그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관해서 여러 가지 흔들기가 있으니까 얼마 전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에 이제 방송도 출연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경제 현안에 대해서 그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대통령의 참모라 그래서 뭐 입국 다물고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 뭐랄까요, 뭐 이견 없음 이런 거를 관리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견이 있으면 이견인 대로 드러내고 그리고 기존의 이제 관료 조직이 뭔가 이게 저항을 하거나 제대로 못하는 게 있으면 또 정확하게 짚어주고 이거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준비된 발언을 그리고 생각해가면서 잘해야 돼요. 이번에 나와가지고 부동산 얘기하면서 전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본인은 강남에 사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해가지고 지금 이미 뭐 댓글 이런 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1%가 어떻게 90%의 마음을 헤아리겠냐. 강남 사는 거 뭐 자랑하냐. 그러면 이제 강남은 포기하고 강남은 그들만의 천국으로 만들고 나머지 뭐 우리는 어디 저 후진대 가서 살란 얘기냐. 근데 이 발언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할 필요가 없었던 발언이고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제가 곰곰이 돌이켜 보니까 장하성 실장이 그리는 소득주도 성장의 그 문제의식의 기저에는 자산 격차, 즉 부동산이 만들어내는 자산 격차의 문제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분의 저서에도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소득 격차가 핵심적인 문제고 양극화에 때문에 이제 임금 주도의 성장 이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자산 격차가 가져오는 부의 양극화는 그것에 비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GDP의 30% 정도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만들어져요. 매년. 지금까지가 아니고.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그게 소득주도 성장 아닙니까? 그게 공정경제고. 근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해법이 없어요.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사회정책수석인가요? 사회문화수석인가요? 사회수석. 이분 요즘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신지 저는 선대인 소장 아마 친하실 텐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분이 저는 그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참여정부의 그 실패를 겪으면서 우리가 보유세 문제를 잘못 건드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저의 이제 추론입니다. 그래서 재정개혁 특위를 통해서 나온 안이 그렇게 약한 안이 나왔고 그걸 기재부가 더 약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국토부 장관은 막 얘기하잖아요. 이거 강화해야 되고 뭐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 잘못한 거 해야 되고 근데 청와대 그 정책을 총괄하는 수석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뭔가 발언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분이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취임 초기에 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서울집 집값이 급등했는데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좀 해야죠. 그래서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이 만기칠람 하려는 뭐 그런 태도 초기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도 이제는 진짜 실력을 보여야 되는 건데 진짜 실력은 본인들이 애초에 하겠다는 정책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정책 이것들을 제대로 어떻게 할 건지 각 부처나 여당하고 조율해 가면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와서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또 일관성 있게. 어제 얘기 다르고 오늘 얘기 다르고. 그러니까 일관성 얘기하셨는데 이 파리 부동산 정책 하실 때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라. 빨리 집 하시라. 뭐 이렇게 나와서
이제 보유 한도도 바뀌었잖아요. 네. 8년으로. 예. 그리고 나 지금 몇 개월 만에 또 바뀐 거 아니에요. 네. 아 이거 손보겠다. 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책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서울대 이중구 교수가 따로 글을 써서 이제 지적을 한 게 있어요. 최근에. 예.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엇박자 나는 게 있다라고 지적한 게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 이제 등록제인데 사실 저도 뭐 이 지난해 칼럼에서도 쓰고 뭐 그 정책이 나왔을 때 이게 다주택자들의 피난처가 될 거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더 세게 했어야지. 청와대가 좀 늦게. 청와대가 늦게? 그때는 용인시장 선거 출마의 뜻이 있어서. 그럼 지금 하세요. 지금 세게 하시면. 약간 비겁했나? 그랬는데 컷오프 탈락했는데 뭐.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김수현 수석 표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김수현 수석의 핵심 정책입니다. 이게 그분 저서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예. 그렇군요. 저는 일정하게 이분의 문제의식은 알아요. 뭐냐면 이게 이제 한국은 이 공공이 컨트롤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안 되지.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이제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네.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민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도 공공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 제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예. 등록을 하게 하자. 이게 이제 이분 아이디어인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는 문제의식도 있고 또 뭐 잘 작동한다면 일정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장기적으로 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각종 뭐 투기 억제 대책 내고 또 부동산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라든지 종부세를 그 당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등등의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1월인가 그 제도를 낸 거예요. 정책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뭐 그렇게 한다는데 한편으로는 쉽게 말해서 조세 피난처가 생긴 거야. 종부세 적게 내도 되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적게 내도 대출 되고 규제 없고. 그다음에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거 적게 내도 되고 정식으로 그리고 다주택 투기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대접을 받고 완전 신분 상승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집을 팔 줄 알았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집을 안 팔아요. 안 팔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우려했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러면 압박을 하면 주택 매물이 쏟아지게 해서 그게 사실 또 공급이잖아.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그냥 임대주택 사업자로 돌리면서 버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엇박자가 난 정책인데 그게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했을 뿐이군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굳이 이걸 뭐 오를 때까지 버틴다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그렇죠. 굳이 그 가격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는 거야. 팔면 어차피 양도세 내는데. 그러니까 버텨야지. 그냥 또 오른다. 버티면 오를 거다. 그리고 오른 동안 여긴 피난처다. 이런 식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엇박자 났던 것을 이번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사회수석이 바로 이걸 좀 뭐 말을 주스 담긴 그렇고 뒤집기 어려워서 김현미 장관이 어쨌거나 이제 주무장관으로서 그걸 이제 일정하게 손보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 궁금한 게 보유세를 강하게 물려야 되는데 약하게 물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사실은 세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런 한이한 인식은 어디서부터 뿌리를 두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까 이제 노무현 정부 때의 그 트라우마를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 트라우마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세게 물렸다가는 역풍이 날 수 있다. 저기 이제 뭐 김수현 사회수석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빈부격차 해소 뭐 비서가 아닌가 뭐 하여튼 그 정확하게 지금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담당 비서관으로서 이제 이 뭐 종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관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종부세가 그때 워낙 이제 역풍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종부세 대책을 내고 나서도 집값이 그 이후에도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 그러니까 어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은 이해를 해요. 근데 너무 조심스러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전문가 그룹이든 또는 뭐 부동산 시장의 이른바 세력이든 종부세를 언젠가는 올릴 텐데 이 정부가 이거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올릴 거다. 그래서 지방선거 압승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거 종부세
이제 막 자신감 갖고 세게 올리겠네. 이런 뭐 이제 뭐 진보 쪽의 전문가들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시장에서도 이제는 진짜 이거 긴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정부세 정책이 어떻게 발표가 됐냐? 주무부처가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보통은 중요한 정책은 정부 합동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를 해요. 근데 이거는 그런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약간은 뭐 막 간 보듯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라는 데가 있고요. 이 밑에 그 재정개혁 소위가 꾸려졌습니다. 이 소위에서 개편안 권고안으로 내놨어요. 몇 가지 안, 한 4가지인가요? 네, 내놨는데 그냥 그 4가지 안 다 통틀어도 가장 센 거, 독한 거 해도? 가장 센 거 해도 노무현 정부 때 정부세 효과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나온 안도 대략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나온 안도. 그러면 그런 안이 나왔어요. 네. 자, 나왔는데 그걸 또 기획재정부가 뒤집었어요. 뭐 다주택자 뭐 가세는 조금 강화하는 듯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종부세 부담을 또 확 깎아버렸어요. 거기다 또 물을 탔어요? 물 탔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소득주도 성장 논란이라든지 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김동연 부총리가 굉장히 엇박자를 많이 내고 있고 사실은 결국은 이 관료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민주당스러운 또는 한편으로는 진보 개혁적인 성향의 그런 제대로 된 경제 정책들이 지금 집행이 사실 안 되고 있어요. 아니 이쯤 되면 말이죠. 또 민심도 안 좋고 지지율도 이렇게 계속 아주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누군가는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저는 책임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해요. 책임이라는 것은 그냥 물러나주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지금까지 그러면 이 뭐 전반적으로는 하여튼 지방선거 정도까지는 뭐 지지율도 높고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아까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지지율이지만 지지율 하락세로 보면 상당히 긴장해야 되는 이 상황을 두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정부 정책에서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그냥 저 청와대에서 판단하는 것들 사이에 좀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극을 좁히는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너 책임지고 물러나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정책 앞으로는 새로운 진용을 이렇게 가겠습니다. 확고하게 이 정부가 지향하는 바를 실천하겠다, 실행에 옮기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국민과의 대화 같은 것들을 한번 좀 하시면 좋겠다. 하나. 그 다음에 주요 정책 당국자들이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좀 상황 인식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뭐 달라도 그냥 뭐 의견을 내면 좋겠다 이야기했는데 저는 좀 약간 걱정이에요. 뭐냐면 장하성 실장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좀 다른 느낌이고 김현미 장관 하는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고 김동연 장관 이야기 들어보면 또 다르고 근데 김수현 수석은 입 다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다음에 이제 이해찬 당대표의 이야기도 조금 다르고 다 백가쟁명식.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정말 이런 민생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 그 컨트롤 타워인 건지 그래서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간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이걸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저도 헷갈려요 사실은. 또 기본적으로 이 정치인 출신 장관들 뭐 김현미 장관만 특정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특성을 보면은 자기 정치에 대한 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대를 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순장조로 내가 여기에 한번 내 몸을 던지겠다. 장군같이 이런 자세가 너무 결여돼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도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관련 정책 라인에서 제일 그래도 뭐 중심을 잡아왔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문제는 정책이 최근에 와서 공급 확대론에 휘둘리는 모습이 상당히 좀 나타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정부 여당이 원보이스를 내야죠.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원보이스를 내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그런 이 토론과 또 현실에 대한 검토와 그 과정에서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조율이나 조정이 되지 않은 채 저마다 불쑥불쑥 얘기를
하고 있는 면이 있어요. 특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는 뭐 공급 확대 얘기하는데 건교부에서는 물량 충분하다 이런 얘기하고 장하성 실장은 어디 가서 뭐 세금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김현미 장관은 뭐 보유세도 강화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이게 모르는 측면이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아 이게 좀 조정이 안 되고 있구나. 이게 난맥상으로 보이는 면이 있고 정부가 이게 컨트롤 능력이 좀 지금 떨어지는구나. 좀 우왕좌왕하는 느낌이죠. 네, 이런 면에서 좀 다잡을 시점이고 그 다잡는 거야 뭐 대통령이 다잡으셔야죠. 대통령이 다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여당의 이제 실세 또 강경파 이런 여당 대표가 됐으니까 군기반장 역할을 이해찬 대표가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그런 일종의 이제 약간의 혼선 이런 것들이 겉으로도 드러나 보이고 중요한 거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참여정부의 반면교사를 되새김질을 할 필요가 있다. 그거 잘못함으로써 사실은 기울었어요. 배가 기울듯이. 그리고 그때 이제 원가 공개 논쟁 막 하고 이럴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문제에 있어서만은 판단을 잘못하셨죠. 이거 장사 권리에 안 맞는다. 10배 남는 장사도 장사다. 하니까는 그때 한나라당이었나요? 한나라당이고 탁 낚아채가지고 한나라당이 먼저 분양원가 공개를 하자. 오세훈이가 내리고 예. 그다음에 결국에는 주택법 바뀌어가지고 60개 한번 공개하는 걸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그때의 그 시점에 그 혼선과 그 판단 이런 것들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이 상황을 다잡고 불을 제대로 꺼야 되는데 공급 확대론이 갑자기 또 탁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수도권 30만 호 하겠다. 그랬더니 여당 의원이 어디가 좌표입니다라고 찍었어요. 그것도 발표하면 안 되는 거를 이미 이제 정부 계획 속에만 있는 거를 여기가 투기 좌표입니다라고 장소를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의왕 과천의 신창현 의원. 한국당에서는 고발한다 신창현 그러고. 의원. 신창현 의원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신창현 의원은 저 사람 저 공천 탈락될 때 컷오프 될 때 거기 공천심사위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 요번에 그러면은 계속 웃고 계셨군요. 부동산 폭락론자 존나게 싫어할 텐데 그 표정이네 표정. 폭락론자 아니라니까 진짜 자꾸. 아니 그래서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예. 저는 주택 공급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들을 쫙 발표를 지금 해나가고 그래서 투기적 가수요를 확 눌러놔야 될 시점에 이 한쪽을 이렇게 터주는 식으로 마치 다주택자 짓누르면서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터주듯이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이제 투기 수요가 옮겨 붙는다는 거죠. 이 신창현 의원 건은 좀 매우 심각한 사안인 것 같고요. 저건 국토위 사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저 양반 출당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그렇죠. 뭐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면 여당 의원은 이렇게 막 투기를 과열시키고 정부는 투기 안 된다 이러고 있고 그러면 정부 말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거 아니겠어요. 네. 사실 뭐 민주당 내에도 정말 그런 이상한 의원들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웃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공감됐어요. 저 얘기할 때 선 소장 표현이 울컥해 정말 진심으로 울컥.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정말 저 민생을 위한 제대로 된 개혁 정당으로 저는 좀 계속 더 이렇게 한굴 탈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기 의식 지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 류의 사람들이 물론 뭐 자한당만큼 아니고 자한당 같은 꼴통들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섞여 있어요, 진짜로. 이번에 이제 그걸 또 보여준 거고.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이제 어쨌거나 이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후보 대상지를 지금 공개를 해버리면 이거는 좌표 찍어주는 좌표 찍어서 투기해라 이거 아닙니까? 투기해라 이거잖아요. 그걸 여당 의원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건 완전히 정책 엇박자인 거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도 잘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느끼시겠지만 조중동에서 노무현 정부 때 투기 억제책을 썼는데 집값이 더 올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투기 억제책을 제대로 쓰고 일관되게 갈 때는 잡혔어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보세요. 자, 종부세. 종부세 시그널을 약하게 줘서 시장에서 이제 만만하게 우습게 보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다가 박원순 시장이 또 어쨌거나 뭐 개발안들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또 시장을 더 자극했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또 집값이 오르니까 정부 당국자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게 시그널들이 계속 혼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은 계속 보거든요, 이게. 시장의 세력들은.
뭘 보냐? 공급 확대한다 그러네. 야, 저거 투입판 새로 벌어지겠다. 또 한쪽. 그다음에 장하성 실장 보니까 아니 그 세제 강화가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 저 종부세 또 양도세 이런 그 강화해서 상당히 그냥 물타기가 되겠네. 뭐 이런 식의 시그널들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일관되게 그리고 강력한 기조로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겠구나가 아니라 아, 이런 빈 구멍들이 생기겠구나 또는 버틸만 하겠구나. 그렇죠. 이런 신호들을 자꾸 준다니까요.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동산 관련 프로그램을 S모 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분들 직접 이제 투자하고 현직에 계신 분 얘기를 좀 들었어요. 아, 예. 업자들. 네, 업자들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좋아요. 왜냐? 이게 하나하나 살살 이렇게 하나 두 개 던져주는 게 엄청 우리한테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세게 내려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강아지 이제 사료 주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그럼 적응이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뜨거운 물에 이렇게 개구리를 한번 넣으면 개구리가 바로 튀어나오지만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얘는 거기서 적응을 해서 계속 있단 말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적응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좀 지금 상황을 즐기고 있어요.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얼핏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정부가 핀셋 규제라고 자꾸 내놓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정밀 타격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는 그냥 찔끔 대책이에요. 찔끔 대책. 그리고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걸 떠나서 찔끔 대책인데다가 그러면 이렇게 계속 나오다 보면 투기에 대한 내성이 생겨버리잖아요. 맞아요. 내성이에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도 계속 반복이 됐던 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정책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투기 억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건설업자들을 위한 뭐 예를 들어서 부양책도 쓰고 또 한편으로는 공급 확대론 같은 것들을 펴요 같이. 예를 들면 2005년에 831 대책도 그렇고 2016년 11월에 뭐 공급 확대 송파 신도시 개발한다 등등 해서 공급 확대 대책을 씁니다. 뭐 수도권에 뭐 41 연간 뭐 41만 원 공급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근데 그때 나온 그런 반표들이 나오고 나면 다 집값이 오히려 뛰어버렸어요. 맞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게 이제 정책 안에서도 양쪽에 엇박자나는 정책들이 다 있고 이런 것들이 한번 내놓고 안 잡히면 또 내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 이거 뭐 웬만큼 해서도 안 잡히고 계속 뛰는구나. 그러니까요. 아니 MB 때 어땠습니까? 그 보금주택자 보금자리 주택. 보금주택자 이름입니다. 보금자리 주택. 그거 반값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많이 몰려가지고 그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팔고 다 거의 한 3, 4억씩 남겼어요. 그것도. 이게 얼마나 큰 공급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그 공급 부정론이라는 게 일종의 하나의 이데올로기고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계속 이어가려는 그런 투기 세력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렇다고 정부가 주택 공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거에 흔들려 가지고 계속 공급 계획을 내놓는 거는 계속 거기에 먹잇감이 되는 이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가 공급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30만 원 공급 계획도 내일 모레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택지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 짓고 분양하고 이러면은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 걸립니다. 5년 7년 뒤에 이제 집이 들어서는 대책을 지금 굳이 저렇게 이 저들한테 밀려 가지고 발표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 근데 여기서 공공임대주택은 옛날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는 그런 싸구려 임대주택이 아니고 임대주택의 규모도, 그러니까 평수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입주하는 소득계층도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중산층도 입주하고 또 중위소득자도 입주하고 저소득자도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임대주택 단지를 개발을 해서 이것 중심으로 공급을 계속 가져간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사실은 뭐 집을 꼭 소유해가지고 그걸 재산 개념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주거 환경에서 쾌적한 그 주거 시설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는 거죠. 이 수요에 계속 정부가 부응을 하게 되고 하게 되면 되고 도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유휴 철도 부지 이런 데를 개발하겠다. 그거 100% 다 임대주택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양질의 아주 낮은 임대료가 아니고 그 시장가보다 한 80%나 70% 정도에 살 수 있는 그런 임대료로 공급을 하게 되면 저는 거기에 대한 만족도들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무슨 삼성이 짓고 LG가 짓는 그런 고급 주택은 건설회사 니네들이 택지 개발해서 니네들이 지어서 니네들이 분양하고 그렇다고 정부가 그거에 관해서 현재의 규제의 틀을 느껴줄 이유는 없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택지를 개발할 능력들이 없어요. 지금까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도시 다 어떻게 했냐. 정부가 토지 수용하고 택지 조성해가지고 시세 한 40% 정도의 그런 대규모 건설회사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아하, 그거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건설하면서 분양할 때 폭리 취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지금의 신도시고 지금의 아파트예요. MB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나름대로 뒷돈을 받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도 지금의 이런 주택 공급 구조로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전혀 시장 원리에 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공급 부족 얘기가 나왔는데 그 임대주택 얘기도 하셨어요. 저는 그 임대주택을 만약에 국민들한테 보급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쫓겨날 걱정 안 하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이제 보장받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이런 데 가보면은 저 임대 산다, 맞아요. 자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쫙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갈리고요. 근데 요즘에 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쟤는 하우스 푸어다 아니다. 이걸로 또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대출 얼마냐? 아니 이런 논리가 어떻게 아이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가 보면은 왜냐면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인간들,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라고도 생각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잘못된 욕망. 아니 내가 꼭 자가가 있어야 무슨 사람다. 자가가 있어야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임대주택 살면 좀 어때? 그런데 임대주택 사는 거 갖고도 뭔가 좀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저는 근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거 굉장히 찬성하는 게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싸게 공급하는 거 저는 이거 반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주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옆 아파트에 80% 70% 수준으로 공급을 한다면 이런 문제도 또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사실 이제 집값에 중독된 사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이게 그냥 집값이 오르내리는 문제가 재테크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뭐 경제 문제만으로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들의 심성에 미치는 그 폐해가 저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그렇게 구분한다고 철조망 두르고.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이게 등굣길 막고 막. 그 임대주택 쪽 사는 아파트 이렇게 학군에서 빼버리라는 이야기. 그것도 있고요. 그 같은 이제 단지인데 저쪽 동은 임대래요. 그러면 이쪽 커뮤니티가 뭐 헬스장, 사우나는 이쪽에 있어요. 근데 그쪽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을 못 오게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말. 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너무 이제 그냥 저소득층 빈민층들이 사는 이런 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잔상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오면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성도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중심의 그 주택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2005년에 그 판교 신도시 이렇게 한참 개발할 때 그때 판교 신도시 그때 이제 개발한다고 하면 그때 이제 이른바 이제 공급 확대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때. 사실 그 판교 신도시를 매개로 해서 그때 집값이 또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었죠. 근데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공급 좋다. 근데 굳이 이걸 그러면 분양용, 매매용, 투자용 주택으로 짓냐? 그냥 이게 어차피 공공택지를 이렇게 개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공공이 다 100% 개발해서. 이게 그 굉장히 쾌적한 저는 그냥 어감상으로 좀 달리 이야기하기 위해서 렌탈시티로 만들자. 그래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웬만한 중산층 가족까지 다 같이 들어와서 그런데도 장기에 걸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공주택 단지를 만들면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겠느냐.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몇 년간 임대해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뭐 한 20-30년씩 예. 뭐 이 종신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 단지를 만들어주면 진짜 주거에 대한 개념이 바뀔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지금도 임대주택 뭐 주택을 공급한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공급한다고 그러면 저는 뭐 찬성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뭐냐면 서울의 집값이 뛰는 이유는 이런 뭐 흔히 말하는 수급 법칙에 의해서 정상적인 수급 법칙에 의해서 지금 뛰는 게 아니라 그냥 공급은 일정하게 계속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투기적 가수요가 일어나서 지금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꾸 공급 분양용, 매매용, 투자용 주택을 공급하면 이건 결국은 투기 세력들한테 먹잇감만 자꾸 주는 꼴이 그렇죠. 아니 지금도 현재 이제 뭐 지금 뭐 발표 이제 예상되는 데가 뭐 화천, 저쪽 은평, 북한산 자락 밑에 뭐 저쪽 뭐 몇 군데 있잖아요. 예. 그 아파트가 안 오를까요 거기? 거기 하는 순간 올라요. 발표 나는 순간 그 옆에 아파트는 또 굉장히 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문제예요, 게 아니고요. 이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서 현금이 현금이 넘쳐나서 이게 투자처를 못 찾아서 이제 그걸 흡수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 지금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공급 확대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추가적으로 공급을 한다. 그럼 개발되니까 여기 돈이 몰릴 거잖아요. 예. 돈이 몰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돈 번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냐고요. 이 뻥튀기한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데 투기를 합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돈을 한번 돌리기 시작하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두 번, 세 번의 파급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부추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그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데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서 부동산으로 몰린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허구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서가 아니고 여기가 제일 남는 투자처이기 때문에 일로 모이는 겁니다. 부동산은 불패예요. 한 번도 부동산을 통해서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시장을 만들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여기로 모이는 거지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서 여기로 모이는 거 아닙니다. 자, 뭐 이제 말하셨으니까 뭐 이른바 부동자금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동자금 뭐 2천 몇백조 이런 이야기 하는데 부동자금은 뭡니까? 부동자금은 사실 엄밀한 경제학적 의미의 아니 물자가 아니라 떠서 움직이는 그 유동성이네 그것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부동자금 요즘은 뭐 부동자금이라는 이야기는 좀 들어갔는데 부동자금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언론에서 쓰는 느낌으로는 뭐 투자 대기 5분 그러니까 5분 투자 대기 자금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묘사. 뭔가 보인다 싶으면 바로 투자하는 돈이 넘쳐나서. 근데 제가 그걸 다 내역을 조사해 보면 대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뭐 워낙 이제 매출이든 매입이든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현금 그러니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급 결제를 위해서 갖고 있는 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게가 이제 뭐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저축해서 그다음에 또 언젠가 쓸 수 있는 뭐 목돈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유 자금이라기보다는 그냥 가게가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여윳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합치면 상당한 규모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냥 다 투기에 쓸 수 있는 돈이냐?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이 시중에 풀려 있는 돈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은 그냥 저금리 시대에 빚내서 집 사라 정책하니까 그 돈들이 많이 풀려 나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막 소득이 늘어나서 막 엄청난 돈들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빚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대출받는 이거는 예를 들면 강남 재건축 단지는 뭐 부자들이 사는 줄로 알잖아요. 제가 한 1년 반쯤 전에 그 강남 재건축 단지 중에 개포 재건축 그 3단지 그 전수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해봤더니 그때 그 지역에 주공 3단지에 집을 샀던 사람들의 약 74%가 빚을 내서 집을 샀고요. 그것도 한 90% 이상이 맞아요. 세입자를 끼고 삽니다. 갭 투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은행 돈 끌어와, 그 다음에 세입자 돈 끌어와, 그리고 나서 자기 돈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아파트가 분양할 때 60%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해줘요. 입주 전까지. 그리고 뭐 갭 투자 있고. 그러면 보통 이제 그다음 또 경매로 이제 아파트를 이제 사잖아요.
그럼 8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한 뭐 1억 5천, 2억만 가지면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리면은 아주 박살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금리라는 게 뭐 알겠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데다가 이제 서울 집값만 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데 이제 금리라는 것은 올리면 이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이제 상당히 있죠. 그 빚을 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한국은행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안 올려요. 그렇죠. 몇 개월째 지금 안 올리고 있죠? 몇 개월째가 아니고 한 언제였죠? 저 지난해인가 올 초인가 한번 올리고 나서 안 올렸죠. 찔끔 올렸죠. 몇 개월이 맞죠, 그러면? 네. 보통 몇 개월을 우리가 수개월, 3-4개월 정도로 생각하니까 이게 나이 차도 별로 안 나는데 이 감각이 상당히 다르네. 아니, 몇몇 개월도 아니고 몇 개월인데 마치 금대 말이. 자, 근데 이게 어쨌거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빨리 올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정부 당국이 할 게 없느냐? 저는 저택 대출 규제 같은 거요. 이거 여전히 손댈 여지가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투기 억제책 쓰고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되게 강력한 정책들을 많이 쓴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주택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요. 노무현 정부 때나 또는 이명박 정부가 한때 2009년 10월 뭐 이럴 때 집값 오를 때 이럴 때 내놨던 대책에 비해서 주택 대출 규제가 여전히 약합니다. 그때 비해서.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이렇게 내놨을 때 부채 증가율 목표가 8% 수준이에요. 근데 이건 물론 박근혜 정부 때 11%, 12%씩 막 가계부채를 한 해 늘려줬던 그에 비하면 물론 좀 조이는 거긴 하지만 여전히 뭐 가계 소득 증가율에 비하면 그게 한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는 가계 소득 대비해서 부채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오르도록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려야 되냐? 가계 부채 증가율을. 제가 볼 때 4-5% 수준까지 떨어뜨려야 됩니다. 최소한 가계 소득 증가하는 수준만큼 안 늘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가계 부채 증가율을 이 뭐 집값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명박 정부 후반에 한 2010년부터 한 11년 말 이 정도 때가 가계부채 증가율이 한 4-5% 선에서 억제가 됐었거든요. 그때가 집값이 특히 수도권 집값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라앉았었습니다. 맞아요. 안정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채 관리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요. 근데 이걸 자꾸 금리 정책에만 기댈 게 아니고 정부가 대출 규제를 더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뭐 조건에 따라서 이 2번까지 이렇게 뭐 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대출 규제도 여전히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서울 집값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정말 심각한 거는 지방이에요. 지방. 왜냐하면 뉴스에서 연일 보도가 됩니다. 서울 집값이 몇 % 상승입니다. 뭐 이제 평당 1억짜리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막 떠들잖아요. 저쪽 창원 쪽 있잖아요. 제 친구가 지금 거기 사는데 아파트가 기본 뭐 4-5천에서 1억은 떨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그쪽 제조업, 조선업 이쪽이 다 나가면서 거기 살고 있던 분들이 다 나가면서 급매로 엄청 물건이 나가요. 자, 우선 잠깐 질문을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게 서울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는 어렵다고. 어렵지만은 어느 때인가? 자, 이게 저는 일정한 시점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측 나오나요? 드디어. 근데 예측 안 하겠습니다. 예측했더니 아니면 이거 체크 포인트인데 이거. 이거 오른다고 해야 되나? 오른다 하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저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말 있잖아. 선대인 반대로 하면 된다니까. 이거 간단하네. 내가 말을 예측을 그냥 폭등한다 이렇게 하면 시장에서 반대로 움직일 거니까. 떨어뜨릴 수 있겠구나. 아니지 이제 진짜? 선대인마저 현실을 인정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짜자. 근데 저는 살짝 예측을 하지만 서울은 이제 다른 곳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홍콩이 평당 우리나라 이제 뭐 평당 1억 시대 아파트 1억 시대가 온다지만 홍콩은 평당 뭐 3억 4억짜리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파트가 사실 근데 간단한 경제 논리로 펼쳐보면 됩니다. 홍콩 쪽은 중국에 있는 부자들이 홍콩을 엄청 많이 사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직장이 있으면서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사실 좀 힘들어서 경기도 쪽으로 나가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에 집값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분들이 서울 안 들어가고
안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실까요? 그 이분들의 또 수요가 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집값은 이게 도저히 이제는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 반응을 좀 하게 이렇게 나라에서 좀 잡아줘야 된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자 이건 이제 업자 친화적인 예. 분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건 뭐 간단한 저의 짧은 생각. 그래서 예전에 대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 서울특별시로 하자. 그러면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라든지 공시자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 전국의 수도화.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캘리포니아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국의 모든 대학을 서울대학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참 대책 쉽네. 예, 간단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러면 되겠네. 예. 자한당을 정의당으로 바꿔. 정당이 다 정의당. 예. 정의당이 그럼 되겠네. 민주당을 정의당으로 바꾸면 집권당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지방의 문제는 또 뭔가 이게 다른 책 같은데. 이거 제가 2005년 12월을 그 100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이건 국민은행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실거래가 지수? 실거래가는 아니고요. 매매 가격 지수. 그러니까 국토부 실거래가는 따로 있는데 이건 최근 흐름은 안 나타나서 제가 이제 이 국민은행 가격 지수를 보여드리는데. 이거 뭐 권리금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그건 아니고 아파트 매매 가격. 아파트. 권리금이 있어. 있을 수도 있지 이 사람아. 아파트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간다고. 이 서울의 부동산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나인부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야 어딘지 한번 봅시다. 권리금 들어가고. 아니죠. 아니 너무 근데 좀 다운됐어. 좀 웃기려고 한 거였어요. 권리금 1억만 내면 그냥 아파트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은세 특가. 자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실 텐데 2015년 12월을 100으로 잡았을 때 전국은 한 4% 정도 올랐어요. 100이던 게 한 104 조금 넘는 수준으로. 그런데 서울이 얼마 올랐냐? 서울은 한 16%, 7% 정도 올랐고요. 그 중에서도 강남은 한 18%, 19% 수준. 118만 원. 정말. 그러니까 이게 2년 한 반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8%가 오른 거거든요. 평균이 이렇다는 건데 이때 강남이라는 건 강남 3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은행 가격지수에서 한강 이남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강남 3구 같은 데로만 초점을 맞추면 얼마나 더 올랐네요. 몇십 퍼센트씩 기본적으로 오른 거예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러면 지금 서울 집값은 굉장히 많이 뛰고 있는 게 맞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아까 이제 전국은 4%밖에 안 올랐는데 서울이 그만큼 올랐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지역은 떨어지거나 굉장히 약세였다는 거죠. 평균을 끌어올린 거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대구 같은 경우는 2.6% 오히려 떨어졌고요. 심한 데는 충북 7.0% 떨어졌고 경북 9.1%까지 떨어졌어요. 경남 뭐 거제 이런 데에 있는 창원 이런 데 있는 데는 조선 7.9%까지 떨어졌죠. 군산 상황도 심각하겠네요. 뭐 전북에 거기는 이제 전북일 텐데요. 전북 같은 경우 0.6% 떨어졌죠. 그래서 이게 이제 2년 반 조금 넘는 기간을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뭐 지역에서 따지면 더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더 상승폭이 크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전국적으로 다 오르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지방 집값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만들었고 또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인천은 안정세로 들어갔어요. 경기도 인천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대략 제가 좀 보면요. 같은 기간 동안 한 4.8% 올랐고요. 그다음에 인천의 경우는 한 4.2%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 반인데 우리가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물가 상승률만큼 안 오르거나 뭐 그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만큼도 안 올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분들은 인천에 계신 분들은 화내세요. 우리가 들어올랐다. 그거를 우리가 좀 잘 봤으면. 아니 조금만 말씀을 드려드리면 자 그러면 이게 물론 뭐 어느 정도 다른 지역은 안정됐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서울의 집값이 너무 폭등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렇죠. 굉장히 지금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서울 집값이 뛰고 있는 게 막 정말 뭐 사재기 그러니까 할 뭐 세력들이 엄청 많아서 그래서 오른 거냐?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현희 씨 말대로라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계속 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재건축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다 빚내서 집을 사요. 그래서 지금은 투기 바람이 사실 불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에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특히 올 초 들어서 주택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 집값이 뛴다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참여해서 뛰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좀 소수의 세력 중심으로 해서 일정하게 이제 집값을 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호가가 올라가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되는 겁니다. 사실은 실거래가보다는 호가가 이제 좀 반등하고 있는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많이 투기 나타나고. 때문에 숨겨놓고 있는 건데 이걸 갖고 네. 공급 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이 이제 정책을 아주 잘 써야 되는 예. 그런 타이밍인데 지금 선 소장 분석했듯이 실수요가 아닙니다. 투기적인 가수요가 지금 시장의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그게 사람들의 욕망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뉴스 보도 이런 거 보면은 우리 단지에서는 얼마 이하로 내놓지 말자. 내놓으면 허위 매물로 신고한다. 이런 식의 그 아파트 커뮤니티에 얘기가 올라올 정도로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왜냐하면 옆 단지가 그렇게 뛰거든.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게 어쨌든 뭐 그 견물생심이라고 옆 단지 막 뛰는 거 보면은 아니 왜 뭐 거기나 여기나 비슷한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런 심리를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심리를 끊임없이 조장하면서 실은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그 프레임을 거기다가 얻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부가 흔들리면 지금 서울로 국한되어 있는 투기 심리는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더 나아가서 지방으로까지 확산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예. 그랬다가 지방에 갑자기 대구 이런 데 한때 투기붐이 얼마나 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막 비정상적으로 이 호가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 보였거든요. 울산 이런 데들. 네. 앞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서울 지방 간의 격차는 부동산 정책으로만 풀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종합돼서 거기에는 뭐 교육도 있고 또 교통 인프라도 있고 무엇보다 일자리 뭐 이런 등등의 문제를 종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저것만 딱 보고서 아 이거 지방 집값 안 뛰네. 그러면 지방에서는 지금까지 저 해왔던 규제들 다 걷어야 돼. 이러고 걷는 순간에 바로 거기에 투기에 불이 붙을 수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지방은 안정화됐고 오히려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게 걱정이고 수도권도 몇몇 지역을 고려하고는 투기 흐름이 잡혔고 지금 비정상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투기 세력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투기 수요와 심지어 미끼 매물까지 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미끼 매물까지. 내놨다가 걷어들여요. 약간 간보는 매수자가 거죠? 나타나면 걷어들입니다. 네. 그리고 호가 올려서 또 내놓고 다시 걷어들이고. 얍삽한 작전이 걸린 겁니다 여기. 근데 이걸 두고서 마치 뭐 지금 엄청나게 수요가 대기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이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이 거짓 선동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주택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그래서 정부가 지금 국면에서 정책을 제대로 쓰면 사실은 오히려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그렇죠. 뭐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만큼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대기 수요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뭐 좀 다시 대책을 내놓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우리 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 부족론 관련해서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서 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서울 집값이 공급이 부족해서 오르는구나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KBS 뉴스 같은 데를 봤더니 거기에서도 예나 그냥 이제 이른바 부동산 시장 전문가라는 사람들 나와서 공급 부족하니까 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여과 없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택 공급 부족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뭐 반박할 여지들이 많은데. 자, 그럼 하나만 여쭙게요. 지금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그러니까요. 정부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공급 부족론은 지금 시중에서 그 부동산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공급 부족론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안 내놨잖아요. 그냥 뭐 예를 들면 그린벨트를 풀 수 있다 또는 뭐 서울 도심에서 이제 추가 공급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어쨌거나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도 예. 집값이 가라앉은 적이 없어요. 그럼. 네. 그린벨트 또 환경이 좋거든. 그린벨트를 푼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아파트가 더 오르죠. 네, 그린벨트를 푼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서울 경계에 그냥 이렇게 남아 있는 그 공간을 풀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서울에 이제 대체 입지를 마련하겠다 이런 건데, 아까 박원순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실제로 풀어서 개발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뭐 웬만한 좋은 입지 여건에 있는 그런 주거 단지를 대체할 그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실면 뭐 강남을 대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강남은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이 예산 지원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신도시가 하나 제대로 자리 잡는데요, 보통 최소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지금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하는 데까지 그냥 아파트 짓는 데까지만 4, 5년 이상 걸리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신도시로서 그리고 대체 어떤 주거 단지로서 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걸려요. 지금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걸 10년을 내다보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주택을 공급해서 잡을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가 나서서 분양시장 규제 풀고 재건축 규제 다 풀어서 그때 집사라 그 그랬죠. 공급 네. 확대해야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럼 집값이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네. 뛰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급 부족 이야기는 늘 나와요. 늘 주택 공급을 꾸준하게 계속해도 네.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예전에 주택 공급을 안 했으니까 뛴다. 또 지금 주택 공급이 한참 입주 물량 막 쏟아져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공급이 좀 덜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분양을 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 3년 후에 공급 부족했을 테니까 뛴다. 늘 공급은 어떤 식으로든 부족하고 늘 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구수가 점점 줄고 있는데 공급이 늘어날 리가 공급이 더 그러니까 그거는 공급 수요가 더 있을 리가 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구가 4명 이제 평균이 해서 이제 거의 아니야, 1가구 서울 경우에는 평균 2.6명입니다. 2.6명입니까 이제? 네. 근데 보세요. 많이 줄었네요, 진짜. 이게 2000년만 하더라도 수도권에 인구가 대략 한 35만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10만 명도 안 늘어나요. 그렇죠. 더구나 서울은 인구가 줄고 있어요. 네. 서울은 인구가 줄고 있다고요. 그런데 주택 공급은 예를 들어서 2015년에 분양한 물량, 2016년에 분양한 물량이 50만 호 가깝습니다. 매년 각각. 근데 평년에 한 29만 호 정도 했으니까 훨씬 더 많이 공급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입주 물량들이 지금 올해부터 올해 내년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공급이 늘어나서 줄어드는 거면 올해 서울의 경우, 서울 수도권의 경우는 입주 물량이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맞아요. 집값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그럼 왜 안 떨어집니까, 그거는? 아니,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택 보급률은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면 주택 보급률 계속 올라오는 만큼 집값은 계속 떨어져야 정상이죠. 근데 왜 계속 올라왔습니까? 그리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이 주택을 공급했을 때 제대로 된 정말 주거가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간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박원석 의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서울에서는 주택을 공급하면 할수록 주택 소유율, 자기가 직접 소유하는 비율이 한 51% 정도 되는 게 45%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예. 강남으로 국한하면 33%예요. 실거주율이 한 30%. 네. 그거밖에 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그럼 나머지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살면서 사거나 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주택자들이 사거나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좋게 말하면 투자고요. 네. 나쁘게 말하면 그냥 투기 수요인 겁니다. 예. 그걸 계속 공급해 준다? 어떻게 다 채워주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이데올로기가 돼버렸고, 이 투기 시장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모든 규제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전가의 보도처럼 네. 좀 휘두르고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지금 여당 내에서 혹은 정부 여당 사이드에서 나오는 이제 공급을 해야 된다, 공급 부족 해소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거에 휘둘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휘둘리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다. 그래서 공급하자는 겁니다. 누가 공급을 아예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있는 대로 살자고 저도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다 어떻게 공급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을 하자. 저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 분양주택
혹은 뭐 투자주택 그리고 재산증식 수단에 주택으로 공급하지 말고 정말 실거주자 중심의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그건 공공택지 조성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막 들끓어오르는 투기적인 가수요를 억누를 수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실제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네. 그런 국민들의 어떤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 30만 원 계획 나왔는데 그 30만 원 계획을 저렇게 뭐 여당 의원이 나서 가지고 좌표 찍듯이 어디가 이제 오를 거니까 자 준비들 하세요 라는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정부가 다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대신에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아까 렌탈시티 굉장히 그 멋진데 이름이 네. 렌탈시티 뭐 이런 걸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야 네. 실은 제대로 된 이제 공급 정책이 되는 거고 지금 저 이 공급 부족론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냐? 강남 재개발 재건축 규제 다 해제하라는 겁니다. 그거 해제하기 전까지는 계속 나올 거예요, 저 얘기가. 그거 규제해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그거 규제해서 뭐 물량이 안 나온다. 그거 규제해가지고 뭐 이 시중에 유동자금이 갈 데가 없다. 네. 저거 풀기 전까지 주택 공급 부족론은 유령처럼 계속 떠들 겁니다. 자, 근데 그 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네. 자, 분양가 상한제 풀었어요. 그다음에 뭐 용적률 규제 또 풀어줍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이익 한수금 이렇게 뭐 초과이익 한수금. 네, 초과이익 한수금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면 보세요, 사업성이 좋아져요. 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수익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투자 수요가 더 달려들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러면 그게 더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100층, 200층.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게요. 우리가 주택 수급이라고 하면 보통은 공산품처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산품에서는 예를 들어서 올여름에 더웠다. 그럼 선풍기, 에어컨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공장에서 빨리 가동을 해서 바로 이렇게 쏟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 강남의 그 주택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이걸 제때 적기에 막 일시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못 한다고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강남이 이미 개발돼 있어요. 그건 뭐 일정한 시점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거나 뭐 이런 정도로 해나가면 됩니다. 이거는 추가적인 공급이 안 일어나요, 거의.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국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에 주택이 부족하다고 해서 창원에 지으면 이게 소용이 있는 거냐?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 공급 부족론이라는 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걸로 당장 단기적인 집값을 잡겠다라는 건 해결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안 되고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이걸 가지고 규제 풀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 좋게 만들고 건설업자들은 사업 더 잘하고 투자한 사람들은 돈 더 많이 벌고 거기에 따라서 신문들은 광고 수입 올리고 아파트 분양가 수입 올리고 야,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다. 네, 그래서 100억짜리 아파트 만들자는 거예요, 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요. 아까 뭐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어차피 서울의 주택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그냥 꾸준하게 해나가면 된다.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한 정책 그 로드맵에 따라서 해나가면 되고 다만 이게 지금 그 공급은 일정하게 되고 있는데 갑자기 투기적 가수요가 늘어나서 착시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투기적 가수요를 계속 억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강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공급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보유 부담이 커지면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궁금한 게 그럼 지금 현재 이제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공급이 안 되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공급이 되면 서울에 있는 집값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주택이 아예 공급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시장 원리에 따라서 희소성이 높아지면 가격이 오를 거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서울에 이제 아파트가 가득 찼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리고 공급이 안 되면 정상적인 시장 논리면 그렇게 될 텐데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어서 생각해 보면 비정상적이라. 우리가 이게 서울이라고 하지만 서울뿐만 아니라 보통 수도권 특히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직접 맞닿아 있는 그 수도권 지역은 일산 분당 사실 같은 주거 생활권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뭐 용인 수지 그다음에 그 앞에 뭐 분당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다 그냥 서울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서울만 국한해 놓고 서울의 땅은 다 찼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주거 공급은 일정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 투기 세력들이 이게 공급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규제 풀어서 또는 뭐 그린벨트 같은 걸 풀어서 먹잇감을 더 달라라는 그 신호에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폭락이 온다 안 온다. 아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하자. 아니 근데 이렇게 거품이 커지면은 그 걱정 다시 할 때가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뭐가요? 그 대폭락의 시대가 온다 안 온다. 예언 한번 해주세요. 예. 자. 대폭등합니다. 대폭등합니까? 대폭등하기 때문에 자 이제 정반대로 얘기했어요. 대폭등한다. 이제 세력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세력들한테 좀 퍼날라 주세요. 자, 제 말과 반대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선대인마저 현실에 굴복했어. 당신 같은 프레임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아 정말 이제 실거주자 수하고 수요하고 거의 뭐 비슷해져야 사실은 뭐 한두 개씩 이렇게 뭐 투기가 있어도 이 경제 시스템이 지탱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뭐 그냥 거품이 이만큼 쌓이고 실수요자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품이 빠지겠죠.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가 어쨌거나 이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부가 주택을 공급한다고 할 때는 그냥 무작정 뭐 투자형 매매형 주택을 공급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affordable housing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이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하는 것은 뭐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일정하게 주거난을 점진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은 맞는데 다만 보세요. 그냥 단순히 주택 보급이 안 돼서 그냥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이미 110%, 120% 육박해요. 그런데도 뭐 지금은 좀 가라앉았지만 1, 2년 전까지만 해도 부산 집값도 엄청 뛰었었잖아요. 왜 뛰었습니까? 해운대 쪽에 그때는? 특히. 그러니까 이거는 집값이 오르내리고 하는 것은 그냥 점진적인 어떤 주택 보급하고는 사실 크게 무관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주택을 보급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안을 내놨어요. 2016년 총선 무렵에 국민연금 자금을 끌어와서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노인 가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주택을 보급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지금 640조 원 정도의 적립금이 있어요. 근데 이 자금을 갖고 와서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이 이재명 지사가 하고 있는 이 건설업가 이 그것들을 잘 파악해서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 공사비를 이렇게 거품을 빼고 하면 실제로 굉장히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분양원가가 공개가 되면은 아파트 가격을 그렇게 세게 안 부를 거 아니에요, 건설사 입장에서. 근데 그게 만약 분양이 나오면 그 이후에 그 아파트는 주변 아파트 따라갈 거 아닙니까, 가격은. 그러면 그 아파트 자체가 로또 아파트가 될 확률은 높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판교 신도시처럼 그러니까 이게 주변의 일부 물량만으로 이렇게 분양 주택으로 공급을 하면 이건 로또 아파트가 돼요. 그러니까 판교 신도시가 2005년에 판교 신도시가 정확하게 그랬고요. 노무현 정부 때를 비롯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물량을 풀어서 분양형 매매형 주택으로 공급했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집값을 뛰게 하는 오히려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렌탈시티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매매형 주택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거래용으로만. 아니 그러니까 이걸 실거주. 임대형으로 공급하면 공급이 아니고 매매형으로만 공급해야 공급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자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이거는 결국은 우리의 노후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자금인데 이걸 위해서 뭐 이 신혼부부라든지 또는 저 노인들을 위한 그런 주거를 대규모로 공급하고 그리고 정신토록 살게 하면 주거 환경도 이렇게 주거 안정도 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주거 수요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가격을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노후 비용도 적게 들어가게 하는 거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거기에 당첨이 못 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또 굉장히 힘들어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한두 군데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 공급 확대를 30만으로 한다고 작정을 했으면 저는 다 이런 식으로 저는 공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전부 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상당한 물량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그 매명 주택이 아닌 상태로 이렇게 공급이 되면 이건 사실은 시장에서 가격 제어 장치 역할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찔끔하는 데다가 로또 아파트를 만들어 버리면 이거는 투기 강풍을 불러일으켜 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왕할 거면. 뭐 결론은 그래서 대폭락은 안 온다. 아니 근데 분양 원가 공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 그렇게 만든 아파트가 과연 주변 기존 주택의 집값을 낮추는 역할을 할 거냐. 저는 그건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방 압력이 있겠지만 그 하방 압력은 오히려 이제 이미 주변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텐데 일단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우리 주택 시장은 일종의 불안전 시장, 불안정 경쟁 시장입니다.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해요.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거의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아요. 아니, 특히 선분양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후분양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선분양제도 사실은 시장 원리에 안 맞는 거거든. 그런 게 어딨어. 물건도 안 보고 돈부터 내는. 그러니까 원가 공개만 하면 안 되고 후분양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원가 공개가 왜 필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선분양제잖아요. 세계에서 유례 없이 선분양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비싼 이 상품인데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게 뭐 그냥 모델하우스 진짜 이렇게 약간 어찌 보면은 삐까번쩍하게 그럴듯하게 지어놨지만 카탈로그만 보고 돈 내는 거야. 물건 안 보고.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보고 팜플렛 보고 이렇게 사게 만든다. 진짜 돈부터 입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아파트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자고요. 공공택지를 대규모로 조성해서 시세 한 40~50% 가격에 이 대규모 건설업체들이 그 택지 분양을 받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시장 원리에 안 맞는 거거든. 그래서 분양 원가를 공개해서 아파트 가격에 있는 거품을 빼야 되고 아니 매년 그 신상품 나온다고 매년 가격을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새 차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 우리 아파트 공급가는 그렇게 돼 있어요. 신규 아파트 분양될 때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물가 상승률의 몇 배 이상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거품 당연히 계속 떨어지는데도 올라가요. 아니 이 거품 당연히 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하면은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건 전형적인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안 해도 그런 폭리를 안 취해도 적정 이윤을 가지고 아파트 공급할 건설회사는 제주도까지 줄 서 있다고 봅니다. 그런 폭리 취할 회사들 빠지라 이거예요. 공공택지 분양에서 빠지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이 땅 사들여 가지고 그 택지 조성해서 아파트 지어보라는 거예요. 그럴 능력들이 없어요. 정부가 조성한 대규모 택지 위에 땅 짓고 헤엄치기식으로 아파트 올려가지고 지금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그거 막자는 게 지금 분양원가 공개라는 거죠. 건설사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이유가 건설 경기가 실물 경기에 미치는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건설사를 챙겨주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이게 건설업의 비중이 너무 높아요, 한국은. 한국이. 경제 그래서 사실은 지역의 그 지역 민방들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 민방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데 대부분 다 건설사예요. 대부분 다. 맞습니다. 지역 언론사들 대부분이 그래요. 뭐 신문도 그렇습니다. 지역 신문들도. 그러니까 그만큼 건설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좀 공무원들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그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좋은 뭐 통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 그 박원석 의원님이 지난주 정치쇼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사실은 건설사들이 다 건설 분양 원가 공개를 싫어하느냐? 아니야. 초대형 건설사 빼놓고는 이런 뭐 중소규모의 건설사들은 도리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들한테 기회가 올 수 있거든. 그러면 자기들한테 기회가 올 수 있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도급 재도급 줘가지고 그 사이에서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빠지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합리적인 적정 이윤을 붙여서 원가 공개하면은
이제 대규모 건설사들 그거 못하겠다고 빠지면 자기들한테 기회가 오거든요. 그거 원하는 건설업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는 세 곳이었습니다. 삼성, LG 아니어도 그렇죠. 많아요. 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그 경제 규모에 비하면 건설업 비중이 여전히 너무 높고요.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건설업 비중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건설업의 비중을 낮춰가야 됩니다. 근데 뭐 잘 아신 것처럼 이미 뭐 도로 놓을 거 거의 다 놓고 교량 놓을 거 다 놓고 아파트 지을 만큼 전국에 거의 다 지었어요, 사실은. 네. 그러면 이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좀 정리해 가야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건설업체들 중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들은 좀 탈락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비생산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이 돈이 몰리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뭐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이렇게 막 비싼 분양가로 다 건설업체들 언제까지 먹여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건설업들도 이렇게 좀 조정해 나가야 되는 거고 정부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황현희 씨. 네네. 저는 이제 아파트 저는 뭐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동산을 하루에 한 번은 꼭 밥 먹고 좀 가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문제가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지금 어디로 번지고 있냐면 부동산을 가서 말이죠. 네. 우리 정황인 씨는 네. 맛도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아니 뭐 맛은 보죠. 예,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간 예. 뭐 이렇게 가고. 근데 이게 좀 번지고 있어요. 어디로 번지냐면 빌라나 아하. 오피스텔. 오피스텔. 심지어 저희 동네에는 분양가 오피스텔은 사실 잘 안 오르고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근데 2억 5천에 이제 분양을 했는데 그게 지금 4억에 거래가 됐다. 하하. 제가 오늘 보고 온 얘기입니다. 예, 예. 오피스텔마저 이렇게 뛰고 이제 뭐 신축 빌라나 뭐 이런 거부터 이제 분양을 해서 뛴다면 이건 진짜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 자체가 완전 판이 흔들리는 약간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냥 찔끔찔끔 이렇게 하나씩 정책을 던지실 게 아니라 시원하게 한번 내질를 때가 됐다. 예, 예. 뭐 이런 생각이 좀 우리가 방송을 하고 보니까 이 요즘에 이제 그 케이블 TV 경제 방송 같은 데서 부동산 방송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해요. 그거에 대항하는 안티 부동산 방송 같아요. 2주 연속 계속 문제가 근데 제가 여러분 투자하지 마세요. 근데 그 프로그램도 출연하거든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좀 유통시키고 양쪽을 다 다녀야 됩니다. 이게 어디 박진대 같은 앞으로 황금 선박이 아니라 황금 박쥐가 황금 선박에 붙어 있는 황금 박쥐입니다. 황금 선박쥐. 예.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또 있어요? 시원한 대책 이야기 하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자, 요 마지막으로 이 멘트를.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좀 결기에 차서 대책을 좀 내놓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결기에 찬 대책은 뭐냐? 문재인 정부가 정말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구나. 그리고 상당히 거센 저항을 맞서고서라도 할 생각이 있는 거구나. 지금 어차피 지지율은 빠지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근데 이 지지율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안정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적어도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은 집토끼들.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은 집토끼들은 그래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 뭐냐? 그분들이 원하는 개혁 정책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는 크게 세 가지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인데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게 후분양제입니다.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바꾸는 것. 이거 지금 뭐 공공부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인센티브 줘서 조금 하겠다는 건데 이건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가 결국 못하고 물 건너갔거든요. 문재인 정부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못합니다. 후분양제로 전면 전환하겠다. 이게 또 한편으로 시장에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우리 선대위 소장이 그러니까 후분양제를 확실하게 그 대안으로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기를 그 성을 선대인에서 후대인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아니 후소인으로 바꿀까? 이 한 몸 불태워서 야 성을 바꾸라고요? 아니 난 진짜 이 한 몸 불태워서 부동산을 위해 성을 바꿔라. 이 한 몸을 불태워서 진짜 부동산 가격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후대인으로 이름을. 그리고 황금 선박쥐로 바꾸고. 저는 이름 내자로 가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분양 원가 공개도 좋고 후분양제도 좋고 상한제도 좋은데 이게 이제
그 논란은 많았지만 그동안에 일부 시행됐다가 중단했다가 뭐 이렇게 부침이 많은 정책을 다시 꺼내드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필요한데 지금 과감한 정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지금 투기 억제 차원에서 이미 손댔던 정책 이것들을 원칙 있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보유세 강화 얘기 꺼내는데 네. 여당 대표가 정부는 안을 안 내놓을 거예요. 예. 기재부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기 때문에 의원 입법안으로 내놓으라 그럴 겁니다. 그 의원 입법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서 이 보유세 문제만 제대로 잡혀도 네. 지금 강남에 저런 식으로 들끓는 투기적 가수요는 상당 부분 잡을 수 있습니다. 저거 하나만으로도. 네. 그리고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네. 이거는 시장만 정상화시키는 게 아니고 왜곡된 세제도 정상화 맞습니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자꾸 흔들리면 네. 그때부터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뭐 저 이야기까지 하려고 그랬더니 김 빠져버렸네. 자. 후분양제 이야기를 하다가 좀 중단됐는데요. 후분양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을 공급자 위주에서 건설업자 위주에서 이게 소비자인 국민들 중심으로 바꾸는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 뭐 건설업체들이 막 투기 바람 불러 일으키면서 분양 줄 세우면서 그렇게 투기 바람 불러 일으켜서 막 비싸게 팔아먹었다가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입주 물량 넘쳐나서 뭐 집값 떨어지는 이런 식의 패턴. 그다음에 뭐 하자 보수 때문에 이렇게 골머리를 앓아야 되는 패턴을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고. 그다음에 임대차 시장 관련해서는요. 지금 전월세 상환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공정임대료제도 이런 세트들이 아직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김수현 수석 생각은 공약도 안 했어. 김수현 수석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뭐 임대주택 등록제가 활성화된 다음에 뭐 하겠다라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네. 이건 임기 안에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실시하겠다라는 어떤 그 시그널을 분명히 보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세제와 관련해서는 종부세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일관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임대소득세도 사실 굉장히 낮아요. 예. 임대소득세가 실효세율이 2.5%인데 제가 OECD 국가들 가운데 비교해봤더니 뒤에서 5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을 기본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만들어놨는데요. 저는 소득 공제를 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세액 공제를 해주는 면세 구간을 넣더라도 1가구 1주택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는 세금을 매겨야 된다. 네, 세금을 매겨서 이게 이른바 그 뭐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가면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저는 전세 쪽에도 매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 이상이. 아니 그거는 임대소득 잘못된 이야기인데 여기서 제가 좀 끝나는 이야기 드릴게요. 예. 네. 그다음에 따로 얘기한다고 저한테. 지금 우리가 2시간만 동안 당신 강의 들었는데 뭘 끝나고 얘기를 해. 자, 이제 마무리해야 돼. 자, 그리고 주택 대출 규제는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규제 체제로 만들어야 돼요. 아직도 노무현 정부 때에 처음 주택 대출 규제 설계할 때 수준으로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길었나? 자, 전 좋았습니다. 오늘도 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부동산 난맥이 모든 게 다 이 안에 다 담겨 버렸다. 유익했습니다. 유익했죠. 예. 이거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우리 선 소장 얘기한 거, 우리 박 의원님 얘기하신 거. 잘려. 그 프로에서 바로 잘려. 그 프로를 가서는 또 다른 얘기할 겁니다. 공급 부족, 공급 부족을 막 간주하면서. 그 프로 가서는 정말 오늘 좋은 강의 들었어요. 서울 근처에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디 집 사야 될지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방송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황금선박 이번 주 순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참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우리 청자분들, 대한민국 우리가 정치의 겉면만 보지 말고 속살까지 모조리 다 해부를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수고해주신 우리 박원석 의원님, 황현희 씨, 김용민 씨, 그리고 선대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 하나요? 안녕을 할까요? 자,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